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동압구정중앙원 고등부 원장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네. 어떤 저 보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학원에서 한 설명회를 4번째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예비고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보통 학원들이 이 여름방학 시작할 때 설명회 하는 학원들이 잘 없어요. 저학년들 상대로는 뭐 3학년이나 2학년들 상대로는 있지만 잘 없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 같아요. 2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이제 현재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를 잘 끼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내신부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첫 번째 내신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기대보다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원인을 잡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은 아직 이제 기회가 많은 시간인데 이게 점점 학생들한테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 내신이라는 게 수능이랑은 달라서 수능처럼 그냥 1학년 때 못하고 2학년 때 못하다가 3학년 때 한 번만 잘 보면은 그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내신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학생들을 좀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이제 또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농담처럼 얼마 전에 뭐 TV 방송 같은 뭐 이런 걸 잠깐 보는데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신을 차리면 서울대를 간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면 인서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면 거기서 이제 인코리아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뭔 말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 소리지라고 했더니 네, 한국 안에 대학은 많으니까 네, 학생들이 빨리 이제 1학년 때 좀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저희가 또 학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 목차는 먼저 이제 어떤 점이 학생들이 보통 부족한지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럼 그걸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커리큘럼으로 수업 진행하는지 그 부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걸 이제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어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식 사고라는 걸 해요. 이제 글의 유형 중에서 또는 말하기의 유형 중에서 문제 해결식 사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지문이 나오면은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도입부에서 문제점 나왔어. 보이지? 그래서 네, 보여요. 자, 그럼 뒤에서 뭐 찾아야 돼? 그럼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해결책이요. 그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글은 절대로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그 다음 단계에서 뭐를 하냐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는?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선생님 근데 중간에 원인 분석이 있든 말든 어차피 해결책 있는 건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해결책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사실적 독해를 할 때도 어떤 원인일 때 어떤 해결책이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그냥 해결책이라는 답만 고르는 학생들은 실제 문제에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같은 문제도 어떻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들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 애는 좀 어떤 쪽에 좀 더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이제 저희 애는 3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1학기 시험을 좀 못 봤다 학생들이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본 기억력입니다. 고등학교를 올라올 때 얼만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과서 안 갖고 오면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쟁터 나오는데 무기 안 갖고 오냐, 총 놓고 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요? 학생들 사이에 출발점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발점이 얼만큼이냐, 얼만큼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들이 있죠. 이제 좀 치열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일수록 격차가 사실은 좀 심합니다. 왜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요구하는
뭐가 많기 때문에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이제 무학여고랑 한대부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시험이 어렵다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해야 할 공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근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와가지고 3월부터 시작하고 3, 4 두 달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사실은 뭐 적응이 안 돼요. 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시험 준비를 해, 뭐 시험 범위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무학여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시험 대비 해보는데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평상시랑 좀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문법 단어는 먼저 있는데 중간고사 때 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저기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단어를 이제 먼저 땡겨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뒤에 있는 단원이라는 건 그만큼 앞에서 뭔가 갖춰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단원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국어는 잘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힘드신 부분일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점수가 90점, 100점, 뭐 국어는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애들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에서 점수가 뭐 그냥 말이 안 되게 나오니까 사실은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처럼 모두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없으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은 학교를 그냥 막론하고 90점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학교들은 잘 본 시험입니다. 1, 2등급 성적 안에 들어가니까 전체에서 한 11% 정도밖에 그 점수를 못 맞아요. 그리고 시험 난도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1등급 컷이 뭐 80점대 중반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절대 점수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에서 60점, 70점대 중학교 때 100점 맞으면서 전혀 걱정 없이 컸던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60점, 70점을 맞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학교 때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특히 지역에 따라서 좀 어때요? 국어 문제 수준 자체가 엄청 차이가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 시험지를 보고 작년에 이제 예비 보일 때 애들이 이렇게 이제 그 2학기 때 저희가 선행한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시험지 좀 갖고 와봐 선생님이 좀 봐줄게 하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 대비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성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국어를 잘했다는 생각에 별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상 고등학교에 와서 부딪히는 격이 엄청 큰 거예요 이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나오는 문제가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학 영어 중심으로 선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영어라는 과목이 이제 조기 교육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수학 영어 중심으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는 조금 뒷전이 됐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력이랑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어휘력이 정말 큽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부모님이 시험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번에 고를 수가 없는 답이에요. 이 선택지에 써있는 이 단어 하나를 읽어보면 이 단어 때문에 2번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단어 때문에 2번을 고르고 있는 그러니까 수준인 거예요. 어휘력이 이제. 근데 그게 한자어 어휘력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어에서 순우리말 중에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시험 범위에 나오는 지문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한자어들 중에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국어 선생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를 따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래요. 이게 이제 이익과 손해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인데 이해관계를 따지는 선생님 둘이 왜 싸워요? 서로 이해해주는 관계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휘력이 완전 반대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해력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긴 글 자체를 읽는 호흡 자체가 좀 잘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요즘 이제 그래도 독서논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옛날에 봤던 독서논술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갖추어진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야기 수준의 글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수준의 글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상상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창의력 같은 건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글들이 독해력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글을 정독을 하지 않아요. 왜? 정독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이야기들은 그냥 충분히 내가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로 짐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학생들 보면은요 글이 아예 정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자 1문단 읽어봐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1문단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못 읽어요. 그냥 그 순간에 수업 시간에 1분 동안 읽으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 1분을 정확하게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 방금 뭐 읽었어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읽기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네,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 선택지 한 문장을 온전히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애가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그러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장을 온전히 읽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에요. 글을 그렇게 읽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날려 읽는 거죠. 글을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기본기 쪽이 이제 부족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간 관리. 근데 이제 자기 관리라고 하는 이제 큰 틀 안에서는 네. 자기만 하루가 20시간인 애들이 있어요. 맨날 시간이 없대요. 다른 애들은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너만 하루가 20시간이냐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생들이 좀 더 큰 문제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는 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는 매일 하고 있는데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제일 큰 문제인 애들이에요. 왜냐면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거든요. 이제 숙제도 꼬박꼬박 잘해오고 학원에서도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서 네, 조는 거 한 번 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오지?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겉으로는 몰라요. 시험 점수가 나올 때까지 얘가 못 볼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못 볼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잘 보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원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되게 큰 문제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녀서 학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맨날 재시험 보러 가고 학원에 맨날 보충하러 가고 네 그냥 이게 일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로 이제 학원을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쪽까지 저쪽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무학여고 앞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무학여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 이사 왔다. 사실은 자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사 온 건데 네. 무학여고 애들한테 야 정문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너네를 위해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번 돈 다 털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질문 좀 하고 가라.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해라 하고 좀 이렇게 불러요. 학교 끝나고 이제 정문 앞에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가야 된대요. 한 20분 있다가. 왜? 영어학원 가야 된대요. 영어학원은 왜 또 가겠어요? 재시험 봐야 된대요. 다음날 그럼 너 내일 다시 와. 가요. 다시 와요. 다음날 20분 있다 또 가야 된대요. 왜? 영어학원 가야 된대요. 왜? 재시험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너는 시험을 재시험만 보냐 안 갈 거지. 그럼 국어 시험도 보면은 맨날 그런 애들은 재시험을 봐요. 항상 재시험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 하죠. 선생님 그럼 어쨌든 재시험이랑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래 너는 그러면 중간고사도 재시험 봐라. 제가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습관처럼 돼가지고요. 그냥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은 안 써도 되는 시간을 여기에다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겁니다. 결국엔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긴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보통 이런 친구들이 엄마들이랑 많이 싸워요. 왜? 엄마들은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종일 자기는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잔소리하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거기에 성적은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네. 부모님도 학생도 그냥 다 힘든 경우예요. 이 경우가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목표의식 부분은 요즘 정말 많이 느껴요. 저도 이제 강사를 오래 했다면 오래 했죠. 이제 한 14년, 15년 차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확실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고등학교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시면 너도 그랬다라고 하실 건데,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원래 학생들은 별 생각이 없지만 그 별 생각이 없는 거에 이제 종류가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원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왜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그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대학 가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그럼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목표의식들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테스트 보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문자 가요? 그럼 너는 엄마한테 문자 가나 안 가나로 시험 공부에 그게 좌우가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대. 왜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지금 순간만 넘기려고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타협을 하죠. 뭐 숙제를 안 했어.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했대.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거 남아갖고 30분 다 풀고 가면 해줄게. 그러면 30분 동안 엄청 집중해갖고 숙제를 다 풀어요. 왜? 엄마한테 문자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제 자기 테스트 좀 잘 봤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시험 그냥 테스트 엄마한테 문자 안 보낼 거야 이러면 왜 안 보내려고? 이번에는 빨리 보내고 자기 시험 잘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 자체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참 많이 어려운 이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험 전날, 뭐 다른 날도 아니에요. 시험 기간 7주, 8주 계속 집중하면서 공부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시험 전날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고 있어? 내일 시험에 이거 나온다고 문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답은 이렇게 푸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 그 스킬로 이제 문제 풀기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에는 애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런 것만 알려주면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그런 내용만 듣고 있으려고 하고. 근데 시험 전날은 좀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문법 같은 영역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뭐 시험 대비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시험 한 3, 4일 남겨놓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뭐 물어보라고 해요. 왜냐면 그 국어 시험이라는 게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학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학원 강사 하다 보면 생긴 팁이니까 시험 3, 4일 전에 애한테 시켜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그런 거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선생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5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매번 쓰는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가 오류예요. 근데 그거를 몇 년째 안 고치시고 그냥 매번 나눠줘요, 이제. 매번 나눠주는데 이번 시험에는 유독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마지막 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밤마다 칠판에 쓰고 다니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걸 틀린 애가 있어요. 제가 시험 전날 야 이런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모르겠으면 이해하지 마. 이게 붙어 있으면 A고 이게 붙어 있으면 B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알려줘요. 근데 틀려요. 뭐가 없으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당장에 시험을 잘 봐야겠다라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가지, 그러니까 뭐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기를 빠른 시간 안에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기본이라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강좌명에 기초나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면 수강을 안 해요. 왜? 이거 들으면 되게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아직도 내가 기초 들으면 성적 안 오를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안 채워지는 애들은 영원히 성적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기본이고 그러니까 기초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채우는 거. 두 번째, 자기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참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애들이 몇 등급을 맞겠어요? 1, 2등급을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애도 1, 2등급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는 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 선생님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해요. 다 집에 가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기주도 학습만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필요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자기 주도로 이제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제발 좀 해라 하는데 안 됩니다, 잘. 근데 그걸 이제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좀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볼 텐데요, 이제. 자, 여기 이제 보면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학생, 학부모, 학원, 네,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만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는 사실 좀 제가 국어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국어학원 다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해야 돼요. 그 보면은 반복적으로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기 중에 다녔다가 내신 안 할 때는 안 다녀요. 왜? 영어가 급하고 뭐 과학이 급하고 뭐 수학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국어를 안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내신 때 다시 와요. 네,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그 내신 그대로 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맞았던 내신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또 그만큼 맞아요. 왜냐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기본이 밑에 다져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신 기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 계속 채우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얘의 점수는 열심히 해도 잘 오르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 점수 대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1학년 1학기 다니고 1학년 2학기 다니고 겨울방학 쉬고 다시 또 2학년 1학기 와서 또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 3월에 여기 이제 학원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 다닌 애들이 이제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이제 가장 오래 다닌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좀 답답할 정도로 계속 그걸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벌써 3번째인데도.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번에는 그냥 얘기를 해요. 여름방학 때는 좀 와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너 학기 중에만 계속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만 모르고 있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방학 동안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만 계속 쏟아서 한다고 학생들, 물론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국어 점수는 평균적으로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신을 안 하더라도 내신에 필요한 공부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은 2학기 내신의 핵심은 고전 문항이랑 문법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은 수능보다는 부모님들한테 내신을 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이 내신이라는 걸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잖아요. 이제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 수시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같이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시라는 내신이라는 거는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의 함정.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 1학년 1학기를 1등급으로 시작하면 좋은 이유, 네가 앞으로 남은 내신을 전부 2등급으로 끝내도 얘의 내신은 1.x예요. 그러면 평균이기 때문에 처음에 1로 시작하는 애들은, 반대로 처음에 5로 시작하는 애들은 나머지 5번의 내신을 전부 1로 끝내잖아요. 그래봤자 내신 평균이 2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평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앞쪽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돼요? 조금 안 맞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계속 끌어올리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우상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서 그렇게 좋다는 우상향.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2학년 1학기 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내일 2학년 설명회를 하거든요. 이제 2학년 어머님들한테는 더 이상 내신에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하게. 왜냐? 이미 50%가 끝난 상태예요. 내신의 50%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신의 50%가 4등급이야. 근데 애가 진짜 열심히 하겠대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대. 그럼 너 남은 50%를 전부 1 맞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부 2 맞을 수 있어?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 도전해볼게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내신이 4였던 애가 나머지 내신을 다 2를 찍어봤자 평균이 3이에요. 그러면은 인서울권 수시의 제일 끝을 쓸 수 있는 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인서울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의 인서울이 아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위치한 대학, 거기에 제일 끝자락을 쓰는 내신이 3점대예요. 이제 3점 초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등급 맞는 애가 나머지 내신을 전부 2등급으로 끝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봤자 그렇게 좋은 내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직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처음 내신에서 어떤 과목이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는 이거를 최대한 위쪽으로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4맞던 애가 나머지를 다 2 맞아갖고 3을 만드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5를 맞았던 애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같은 3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내신 뭐가 중요하니까 고전문학이랑 문법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해야겠죠? 네. 이 고전문학이라는 영역이 참 어떤 영역이냐면은 제가 이제 수능을 가르치는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야, 현대문학이 쉬워, 고전문학이 쉬워. 그럼 애들이 살짝 고민을 해요. 현대문학이라고 대답하고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볼 때 보통 뻔한 대답이면 안 물어보거든요. 내가 고민을 하다가 고전문학? 이래요 이제. 고전문학 진짜 쉬워? 그러면 아니오라고 해요. 근데 쉬워요.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 정답률을 보면은요,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 정답률이 훨씬 높고요, 현대시보다 고전시 정답률이 더 높아요. 왜? 더 쉽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쉬운 거냐? 공부한 애들한테 쉬운 거죠.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나는 원래 시를 그냥 못해.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말로 써있는 말이랑 막 한자어가 드글드글한 문장들이 나와. 그러면 더 못 풀겠는 거죠, 이제. 근데 공부를 했던 애들 입장에서는 3인국 공부했으면 송미인국 나와도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다 거기서 거기인 작품이에요. 주제 똑같이, 표현 비슷하지. 그래서 고전문학은 대비가 충분히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내신에서 다루는 고전문학 작품들이 한정돼 있어요.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다루는 작품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이라는 놈이 이제 왜 문제냐? 단어는 끊어져 있는데 이 문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개념 누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큰 개념으로 배우는 구조거든요, 이제 교과서 자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단어는 실제로는 단어 하나지만 뭐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수르륵 내려와가지고 이 마지막 단어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한 단원이지만 그 단원 설명하다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단원들에 대한 용어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네, 이제 여기 뭐 대광고나 한대부고 다니시는 이제 자녀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범위만 하지 않아요, 문법을. 그 교과서에 빵꾸 뚫려 있는 단원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학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기 안 채우고 왔어, 그래. 1학기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2학기 때 알면서 이거를 안 채우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똑같이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두 부분을 좀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학, 비문학, 지문 독해 및 선택지 분석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뭐냐? 수능 지문 공부하는 거예요. 모의고사형 수업을 하는 건데, 모의고사형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말 그대로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신만 계속하면 그게 안 돼요. 왜냐? 내신은 좀 암기적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배운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생각할 필요를 크게 못 느껴요. 계속 똑같은 지문으로 수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읽고 공부하는 걸 해야 돼요. 처음 보는 글, 그럼 선택지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선택지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읽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방학 때 하는 수능 수업은 솔직히 1학년 애들한테 제가 당장 정시 준비하라고 수능 공부 모의고사 지문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해력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훈련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부분, 질문할 줄 아는 아이들을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 질문이라는 걸 학원에 3년 다니면서도 한 번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다 다니는데, 저희 학원에 지금 5학년고 2학년 학생 중에서 이제 그 전교권인 학생들 있죠. 그 애들이 딱 이런 내용, 와, 쟤 막 이런 이제 뭐 저언이, 와, 그언니 공부 잘하잖아요. 막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반이 있어요. 제가 모은 건 아닌데 지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반은 9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의 질문이 시작돼요. 뭐 테스트에 대한 질문도 있고, 수업에 대한 질문도 있고, 지난 과제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참 퀄리티가 있어요.
아 이게 참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누구? 그 정교권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의 반응. 수업 끝났는데. 그래서 저것들은 왜?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시에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 9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 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좀 오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고 9시 반인 줄 알고 그래서 9시 20분이 됐는데 와 오늘 수업을 엄청 했는데 분명히 진도 엄청 나갔는데 아직 수업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그래 오늘 특별히 한 10분쯤 일찍 끝나줘야겠다 애들 그냥 그러면 그런 마음에 야 질문 있으면 해봐 했는데 얘네들이 또 질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9시 55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선생님 오늘 한 20분 수업 늦게 끝냈다 했는데 애들이 뭐 표정이 막 진짜 막 썩어 있어요. 뭐 이제 알고 보니 1시간을 더 한 거죠 이제 걔네들 질문 시간까지 해서. 근데 이게 참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의 불만이 너무 폭주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갈 사람들은 가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르르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한 애들만 남아고 또 이제 3, 40분 걔네들은 이제 더 마음이 편해요. 다른 애들에 대한 죄책감 없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질문을 하고 가. 근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걔네 없을 때 따로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냥 네가 질문하기 힘들면 얘가 옆에서 질문하는 거 듣기만이라도 좀 하라고. 아,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게 질문이 필요한 내용들이구나.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 아, 이건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봤는데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구나. 얘네들이 질문하는 것만 들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수업 3시간 동안 했던 거 압축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관심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을 옮겨와요. 다른 반으로 옮겨와. 얘네들이 있는 반으로 옮겨와서 그 질문 들으라고 옆에 와고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공부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애들 많은데 질문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의 질문으로 너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혼자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친구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못한다는 건 그 저희 애가 소극적이에요. 어머니 절대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소극적이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소극적이어도 해요.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왜 질문이 없냐? 문제를 풀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본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질문의 필요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저런 거에까지 관심이 있어 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좀 공부 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고요. 이런 수능형 수업을 좀 하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저희가 좀 매주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질문하는 것들을 좀 이제 프로그램처럼 좀 만들려고 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이거 대치동, 썸머스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여기 학원 오기 전에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저 저기 메가스터디 저도 제주반에 있으면서 윈터스쿨, 썸머스쿨 수업 다 했거든요. 네, 하죠. 네, 근데 저 이렇게 오면 저도 맨날 하면서 그 드는 의문점이 그거였다니까요. 애들이 여기를 왜 오지? 정말로 진짜로 수업을 그렇다고 막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왜? 저도 이제 거기서 애들이 들어오면은 열심히 수업은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냥 제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다 오는데 애들 거기서 그 많은 고등학교 애들이 뭘 배우는지 다음 학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만약에 썸머스쿨에 들어왔다 그때는 국어 교과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도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수업 하는 거예요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대치동에서 성동구에 있는 학교 어디 크게 신경을 쓰겠어요? 안 써줘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을 아는 선생님한테 같은 단원을 수업을 하더라도요 이 지역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면 이 지역 학교들에서 연결되는 얘기들을 한마디라도 더 수업 시간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원을 가르치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엔 학원 공부로 끝나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시간 관리하는 건데, 자, 이것도 좀 약간 부모님들한테 제가 지향하는 공부 방향이에요. 제가 지향하는, 어머니들은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확실한 건 학생들이 이 보충이나 재시험에 익숙해지는 학생들은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고 제가 이 학원 원장이 되면서 이제
학원을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학원은 보충 안 하는 학원, 재시험 안 하는 학원을 만들자. 왜? 거기에 익숙해서도 그냥 애들이 이걸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학원이 돼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드글드글 모여있는 학원이 돼요, 그냥. 왜? 그냥 공부 못하는데 재시험 봐주고 보충해주고 하면 어머니들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만 모여요. 학원에 점점 이제. 근데 저는 보충 안 해주고 재시험 안 봐. 대신에 네가 와. 보충이 필요하면 네가 와. 문제가 필요하면 네가 와. 좀 그런 학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차에 적응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직도 100% 이게 애들한테 체험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직도 지금 애들한테 100%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분명히 저도 이제 애들한테 증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그걸 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를 같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 야,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했던 애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등수가 나왔어. 사실 애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 몇 점 맞았어, 얘 몇 점 맞았어, 너 몇 등이야, 너 몇 등급이야. 애들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아이들 요즘에 자존심도 되게 센 아이들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되게 많이 받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떤 애들 중에는 있어요. 자기 성적 애들 앞에서 얘기해 주라고. 자기 성적 진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무학여고 2학년 학생 중에서 1학년 때 한 내신 국어 한 120등 정도 했던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에 9등 했어요. 내신에서. 근데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걔가 그렇게 잘 볼지 별로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만큼까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한 3주차 때 수업을 왔는데 앞에 1, 2주차 수업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재를 다 풀어와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근데 야, 다 풀기 힘들어서 아마 힘들 거야. 근데 이제 네가 이렇게 천천히 풀면서 뒤에 선생님한테 따로따로 조금씩 물어보면서 보충을 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그걸 진짜로 혼자서 풀어가지고 매주 조금씩 더 한 지문 두 지문씩 과제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내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니 이번에 전교 9등 했다고 자기 플래카드 걸어달라고. 제가 맨날 농담처럼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하면 얘기해라. 내가 이 벽면 덮어줄 테니까 플래카드로. 자기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 알았어. 내가 기말고사까지 해서 진짜 등급 나오면 너 이렇게 등신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원 앞에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자기도 자기 자신이 좀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올라간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이 보충 재시험에 익숙해지지 않고 좀 스스로 진짜 공부를 하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재시험 보러 가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보충 받으러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왜 남들은 3시간만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보충이라는 게 부족한 진도,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도를 못 나가도 진도를 더 나가는 보충이면 괜찮은데 남들은 3시간 배운 거 왜 너는 6시간 듣고 있어야 되냐. 차라리 그 3시간 동안 네가 스스로 뭔가를 이 3시간 동안 한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싸우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보충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좀 얘기가 되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수업 듣는 시간이랑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분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상위권이 못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학습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수업은 수업이고 자기 공부는 자기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 일주일에 공부 몇 시간 해? 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일주일에 공부를 막 70 몇 시간 한대요. 그러면은 막 그거예요. 학교에 있는 시간, 막 다 공부하는 시간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방학 때 특히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학습 시간 관리 제일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은 인강 많이 듣는 애들이요. 인강을 듣는 시간이 그냥 늘어나잖아요. 그거 자기 공부 시간 아니에요. 그냥 수업을 듣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내가 수업을 듣는 시간, 내 공부 시간. 학원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은 그냥 수업을 듣는 곳인 거지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얘가 얼만큼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좀 얘기하면서 약간 뜨끔뜨끔한 얘기인데, 자, 정확한 시간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얘가 뭐 수업이나 이런 시간 빼고 공부할 수 있는 건 몇 시간. 그 다음에요, 불가능한 계획이면은 수업을 안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수학 숙제도 해야 돼. 영어학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 숙제도 해야 돼. 과학학원도 다녀야 되고 과학 숙제도 해야 돼. 국어학원을 갔더니 다니면 숙제할 시간이 없어. 시간표를 만들었더니. 그럼 국어학원 안 다녀야 돼요.
왜냐? 다녀봤자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럼 국어고는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수학 시간을 조금 뭐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영어를 조금씩 줄여도 가든지, 아니면 시간의 총량을 늘리든지.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도 되고요. 근데 잠자는 시간 줄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자기가 그냥 그 이상한 데다 버리는 시간들 있죠? 그 시간들 이렇게 잘 주워 모으면은 시간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불가능한 계획표는 절대로 안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따져보시고 방학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저희하고 특강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 부모님들이 막 특강 막 한 6개 막 이렇게 신청하고 작년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들어봤자 시간이 안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성한 시간표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 이제 그 행동심리학 이런 거 이제 보잖아요. 와, 선생님 행동심리학도 공부하세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기분학 침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벌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요. 뭔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 목표의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동기부여 잘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냥 보상을 주시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뒤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뭐 태블릿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짜는지. 이게 이제 제가 재수학원 있을 때 이제 주종반 애들한테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게 시켜요. 그러니까 재수생이라고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재수학원에 있으면은요 애들이랑 똑같이 아침 8시에 저희가 조회해요. 담임선생님이 들어가서 조회하고요 8시 20분부터 하루 일과 시작해서 8교시까지 수업 들어요. 그리고 나면 8교시 이후부터는 자습시간 또는 아이들이 단과학원 다니는 것처럼 특강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단과학원 다니는 건 정규 수업 말고. 그래서 학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럼 걔네들한테 처음에 뭘 시키냐면 이거 그냥 방학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한 건데 제일 먼저 자기 다니는 학원부터 그냥 체크하라고 해요. 왜?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만약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칸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학원 채웁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막 다 채워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내가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시간들 있잖아요. 전 절대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워요. 어떻게 지우냐? 뭐 예를 교양을 가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안 하면 공부가 안 돼. 또는 이제 너무 화목한 가정이라 우리 가족은 무조건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해야 돼. 이런 시간을 다 빼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안 해놓은 건데 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당연히 빼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워내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최대한 많이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다 지원해 봐야 그 다음에 뭔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짜는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칸을 많이 지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라고.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상 시간이랑 취침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네, 요일별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과 주말 같은 데 조금 더 자고 싶다. 그럼 현실적으로 타협 보시고 네, 체크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혼자 하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원래 이거를 엄청 저랑 수업하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고 애들이 집에 가서 당연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이제. 이거를 혼자 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갖고 아니야 온 가족 만약에 언니 누나 형 오빠 있으면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라. 잠은 인간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자. 몇 시가 되면 적어도 자자. 그래서 일단 이 시간부터 쳐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 수업 듣는 시간, 일강 듣는 시간, 자기가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공부 시간은 아닌 시간. 이 시간들을 제외를 하되 어떻게 하자? 이동 시간 고려해서 여유 있게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울 수 있을 때 최대한 지워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못 지킬 계획을 안 세워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절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 뭐 식사 시간, 종교활동 시간, 뭐 운동 시간. 나는 일주일에 친구랑 무조건 3시간은 PC방을 가야 한다. 그럼 그 시간도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갈 거니까 그 시간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지워놓고 자, 그럼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다음 168에서 빼면은 학습 시간이 아니고요. 학습이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네, 학습이 가능한 시간. 자, 그럼 이제 학습이 가능한 시간을 놓고 학생이랑 타협을 하세요. 몇 시간 할지 여기서. 자, 여기서 네가 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정하고
나머지는 네 쉬는 시간. 근데 부모님도 그러고야 애들이 힘든 걸 아세요. 애들한테 무조건 공부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애들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방학이 그나마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학기 중에는 진짜 애들한테 그렇게 큰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애들도 그걸 스스로 알고 사실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나야. 네, 이렇게 집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재수생 기준으로 많이 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나오냐면은 자습 50시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0시간 하면. 그쵸? 평균 7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하루에 이제.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뭐 기초 개념 인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애들이 한 35시간 정도 나와요. 좀 수업을 많이 듣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고3 수험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애가 일주일에 35시간 만약에 자기 공부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30시간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좀 많이 가져가는 편. 그래도 우리 애가 30시간 정도 일주일에 자기 공부한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기준으로? 방학 기준으로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1학년이잖아요. 그만큼까지 시간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자, 자기 학습 시간 만들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해놓고 자, 내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는. 그럼 방학 때 적어도 이 학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습, 복습, 뭐 플러스 과제나 뭐 이런 거. 자, 과제하는데 너 이거 영어 학원 다니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영어 수업 전에 한 3시간 넣어놔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 시간을. 국어학원 다니는데 과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한 4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럼 국어학원 전에 4시간 넣어야 되겠죠? 차곡차곡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내가 방학 때 공부 시간을 20시간 잡았는데 이미 20시간 초과야. 자, 이렇게 짜면 안 되겠지? 자, 4시간 좀 줄이자. 그러니까 네 쉬는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학원만 다녀도 이 공부량보다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근데 너 죽어도 이거 못하겠어? 네, 이거 이상은 못하겠어. 그럼 학원 하나 빼 그냥. 왜? 다녀봤자 도움이 안 되는 학원인데 과제할 시간도 없는 학원을 뭐하러 다녀요? 다녀도 그냥 가서 눈만 뜨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게 학원에 다녔는데 정말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거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면은 현실적으로 뭐를 해보셔라 이렇게 조정을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매일 취침 전에 뭐 하냐면은요. 자, 똑같은 표를 2장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오늘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제대로 공부했는지 체크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누군가가 같이 점검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만들어서 복사해가지고 방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해요. 아니면 거실 한가운데 딱 붙여놓고 예를 들어 너 가족 중에 아무나 이렇게 봤어. 근데 얘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근데 여기 있어. 너 빨리 들어가. 누구나 이거. 대신에 자기도 할 말이 있다. 엄마가 야 너 왜 공부 안 해? 봐. 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그럼 쉬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대문짝만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모두에게 알려라. 금연할 때 모두에게 알려라. 혼자 하기 힘드니까. 공부할 때도 똑같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지만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 하루 일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날은 한 주 거. 자, 이게 왜 한 주 거의 정리가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국어학원 숙제를 3시간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3시간 갖고는 턱도 없는 거야.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4시간을 늘려. 그러면 이게 1시간 늘어나면은 내 공부의 총량을 1시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해봤더니 영어학원 숙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걸리는 것 같아. 또는 이제 수학 숙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집중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조정하는 단계들을 거치고 이게 이제 그래서 방학 때 한번 쭉 돌려보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절대로 이 표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저장하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자 겨울방학 되면 스케줄 어때요? 어차피 비슷하게 또 날아가요. 그러면 한 번 정리를 해준 애들은 다음에 이거 불러오게 해가지고 이걸 틀로 해놓고 또 한 번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가요. 학기 중이라는 게 또 어차피 있잖아요. 또 똑같이 돌아가요 그냥. 그래서 한 주, 2주의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돌아가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큼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인지는 있어야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만드는 거를 예전에 이제 해주고 애들한테 해주고 막 계속 시켜요 이제 제자학원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혹시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 중에 혹시 서울대 의대간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스타에 어떤 서울대 의대간 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케줄표 짜는 걸 올려놨대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인 줄 알고 역시 똑똑한 애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갔지라고 못해 봤지만 분명히 이걸 지켜서 가는 애들은 어떻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좀 부모님들이 믿고 좀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통보 안 되고요 맡겨도 안 되고요 같이 하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잘 지키면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여기에 보상은 별거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 시간을 철저히 네가 지켜주기만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주겠다 네가 편하게 쉴 수 있게 그것도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 목표의식과 관련해서 이 MG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뭐 MG다. 네,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같은 MG끼리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네. MG가 80년대생부터 MG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84년생이어가지고. 같은 MZ끼리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 애들이 막 어이없어 하죠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얘기하죠. 야 내가 조금만 빨리 결혼했으면은 너만 딸이 있다고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 막 그런 거 좋아해요. 농담하면서 제가 막 가끔씩 막 진짜 넌 내 딸 아닌데 아닌 걸로 태어난 거 감사해라. 내 딸이었으면 진짜 머리도 다 내가 뜯어버렸다고 막 있어 그러면서 막 이게 재밌는 거 좋고 막 한데 진짜 MZ 애들이 좀 요즘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 세대 때, 제 세대 때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훌륭한 사람은 위인전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그런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요즘 아이들에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인스타에 있고 유튜브에 있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엄청 대단한 사람이래요. 제가 유튜브를 진짜 거의 안 봐요, 잘. 저는 그게 이상하게 안 봐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즘 먹방 막 이런 거 이제 컨텐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돈까스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사람도 웅성웅성해요, 제 옆에서. 얘는 뭐지? 하는데 어떤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여자분이에요. 보니까 이제 찌양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얼마나 먹나 이러면서 봤는데 기다리다가 왔어요. 다 먹을 때까지 못 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애들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굳이 공부에다가 목표의식을 두지 못한다는 이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시대가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게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요즘은 막 코인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불법적인 일 같은 것도 애들이 이제 쉽게 접해요,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하니까 애들한테 여전히 10만 원은 큰 돈이 맞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은.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10억, 100억은 그냥 어떤 돈이에요? 너무나 쉬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렇게 사는 삶은 그냥 그렇게 매력적인 삶은 또 애들한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이런 컨텐츠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도 이제 많이 바뀌게 막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어느 대학 나왔을까 이게 막 되게 궁금했던 것 같거든요. 애들은 예전에는 이제. 근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이 어떤 가방 들고 다니는지 선생님 가방 새로 샀다 와 부자다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진짜 애들이 그래요. 와 신발 이거 얼마짜리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애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 오면 참 작자가 얼마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나와야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매력적이지 못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이제 근데 반대로 저희가 어른이잖아요. 실제 어른들이 세계사상을 살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부 정말 보이지 않는 1%도 안 되는 정말 0.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세상인 거고 여전히 세상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길이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애들한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10년이 지나면 느끼겠죠.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현실이 어떤지를. 근데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학년 때 정신 차리면 서울대 가고, 네. 얘기했는데, 27살에 정신 차리면 답이 없어요. 27살에 정신을 차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라는 거를 얘 의지에 의해서 하는, 여전히 요즘에도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저는 MZ 같지 않고 그냥 자기가 묵묵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말고 좀 방향을 못 잡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그냥 좋은 대학 가, 성적은 무조건 1등급,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가까운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난번 시험에 5등급을 맞았어. 물론 4등급을 맞아도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도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지난번에 5등급을 맞았든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에 4등급 맞아오면 여전히 안 좋아. 하지만 우리 애가 당장 2등급, 1등급을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4등급이 됐든 3등급이 됐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석차가 됐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점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석차가 됐든 단기적으로 다음 시험에서 우리 애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뭐를 가지고 지난번 성적표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대부분이 재원생 부모님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중간, 기말 합산해서 수행평가 더해서 점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5등급 맞았던 친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만으로는 예를 들어 2등급이 나왔어. 근데 합산한 성적 되면 어떻게 돼요? 3등급 정도밖에 성적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학생의 노력을. 네가 그래 비록 중간고, 기말고,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 왜? 처음 성적이 이랬으니까. 근데 기말고사 때는 네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마도 이해해주고,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벌이라고 해서 뭐 요즘 체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막 소리가 패고 막 이제 그냥 묶어놓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아니니까. 네,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대신에 네가 이거를 못했을 때에 대해서는 너도 이거는 감당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다 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물론 저도 똑같아요. 애들이 뭐 징징거리면 그냥 해줘요. 왜? 제 딸 아니니까. 넌 내 딸이었으면 내가 머리카락 다 쥐어 뜯었는데 내 딸이 아니라서 그냥 좀 징징거리면 전부 들어주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조금은 익숙해져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학원에서도 똑같이 그래도 이제는 벌이라는 걸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학원에서는 잘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칭찬을 많이 해줄 테니, 부모님께서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학원에서 좀 해주세요. 아니 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내가 집에서도 말을 안 듣는데 학원에서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듣는 척을 하는 것 뿐이죠 이제 여기서. 물론 학생들 중에 몇 명 있어요. 진심으로 선생님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말 잘 듣는 친구들 분명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시되, 자 요거 항상 목표 설정은 좀 가까이 해놓고 멀리 너무 보지 마시고 대학 어디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너무 먼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쪽에다 놓고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결과만 보는 부모님 하지 마시고 과정을 함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표 같은 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같이 짜주시고, 조금 바꾸시더라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힘든 걸 안다고. 우리 애가 진짜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뭐 슬픈 얘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마다 재능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같은 시간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노력하면 1등급을 못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은 알아주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엄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가끔씩 저랑 이제 통화할 때 애들이랑 싸우는 이유가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이제 애들이. 근데 같이 얘기를 하면 엄마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공부의 과정이나 시간들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릴 게, 또 이것도 제 핑계 같은데, 제가 이제 자주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뭐 자주가 아니죠, 거의 안 드려요. 저는 고등학생은 부모님들에게 대한 상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또 그걸 되게 또 미안해하고 막 그냥 학원에 또 괜히 전화하면은 막 이럴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학원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 뭔가를 좀 요구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할 수 있는 선만큼에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대답을 해드리고 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어머니의 전화가 항상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회원 전화. 그러니까 그 전화가 중간 과정에서 애를 잡기 위한 어떤 전화가 아니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의 결과가 안 나와서 그만두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도 더 이상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어머니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전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전화들은 이제. 근데 중간에 같이 과정을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정규에서 기본기 쌓는 공부, 이제 특강도 같이 하는데, 자, 이 특강을 저희가 이제 프리패스 강화 특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국어학원 했을 때마다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국어학원에서 여름방학이 되면 특강을 한 과목만 개설을 해요. 방학 특강을. 왜 한 과목만 개설해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국어 특강은 한 개밖에 안 들어. 국어 특강은 2개씩 돈 내고 듣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막 과목을 국어를 정규 수업도 듣는데 특강을 막 3과목, 4과목씩 돈 내고 듣기가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럼 진짜로 가르칠 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나만 개설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저희 학원에서는 방학 특강을 한 과목 수강을 하면은 나머지 과목은 그냥 다 공짜입니다. 그냥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 묶어서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개 듣고 싶으면 한 개 들어도 되고 2개 듣고 싶으면 2개 들어도 되고 3개 듣고 싶으면 3개 들어도 되고 특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정규 수업은 주일에 방학 때는 저희가 수업을 30분을 더합니다. 내신 때는 3시간만 진행을 하는데 방학 때는 막 모의고사 풀이다 뭐다 막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3시간 반으로 해요. 3시간 수업 보고 왜냐면 또 테스트도 봐야 되고 이러는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자, 문학은 독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자, 뭐 더 정확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독해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스스로 과제로 풀어보고 이 학습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학 독서 부분의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법은 이제 2학기 문법의 이제 꽃이라고 하죠. 이제 그 나라 말씀이 중국계 나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중세 문법이 있는데 그 중세 문법을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기간에 좀 나눠가지고 한 20, 30분씩 짤막하게 미리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가르쳐 놓는 시간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휘를 이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예비고일 때 다녀보셨던 부모님들 알겠지만 저희가 예비고일 때 내년에 매주 어휘집을 줘요. 그리고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는 어휘를 어렵게 테스트를 안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한테 단어를 막 일일이 이렇게 쓰는 어휘 시험을 잘 안 봐요. 왜냐? 국어는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단어가 익숙해지면 돼요. 이 단어의 뜻에. 그래서 약간 객관식처럼 줘요. 뜻을 주고 단어를 찾거나 단어를 주고 뜻을 연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데 예비고일 때 했을 때보다는 분량을 늘릴 거예요. 예비고일 때는 좀 애들이 이제 이것저것 처음에 많이 하는 상태라서 좀 이제 분량을 줄여서 한 세트씩만 줬었는데 방학 때는 한 이제 4세트 정도씩 줄 거예요. 이제 충분히 그 정도는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 주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휘 테스트 쭉 갈 거고 자 모의고사도 갑니다. 모의고사 이제 매주 한 세트씩 푸는데요. 45문제짜리. 여기서 사실은 좀 이제 갭이 커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풀어보면 8, 90점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5, 60점에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은 반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되냐? 네. 자,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많이 틀린 문제들 중심으로 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난도가 있는 문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문제 정도 풀어주고 끝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는 5, 60점인데 그럼 맨날 그 어려운 문제 그 몇 개만 풀어주고 끝나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특강을 보시면은 이 모의고사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무료예요. 이거는 특강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사실 학원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시킬 건데 자, 우리 애가 만약에 5, 60점이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주말에 이제 수업 때 듣고 갔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부를 거예요, 학원으로. 그래서 이 모의고사 특강은 수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답을 만드는 걸 할 건데,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 정리를 하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못하는 애들이 어떤 애냐면 해설지를 그대로 또박또박 정자로 베껴와요. 똑같이.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요. 무슨 그냥 주문 쓰듯이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시도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오는,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와서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목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50점 맞은 애한테 다음 주에 모의고사 당장 80점 맞아갖고 와라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사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에는 50점인데 선생님 보기에 이 부분은 네가 집중하면 풀 수 있는 영역이야. 여기는 아직은 네가 좀 어려워. 그럼 너는 다음번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 부분에다가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여기를 맞춰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점수를 좀 끌어올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 특강은 전체 특강에 포함이 안 되는 그냥 학원에서 클리닉 개념으로 저희가 평일에 이제 진행을 할 내용이고요. 이제 그럼 이제 올해 고1한테는 특강을 몇 개를 깔았냐면 이제 3개를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하나는 문법 특강, 하나는 고전문학 특강, 또 하나는 비문학 기초 특강. 자, 문법 특강은 말 그대로 2학기 내신에서 이제 단어별로 쭈루루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기초라고 말하면 제가 또 이제 안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 기초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대국어 수업을 해서 그런데 한대국어 학부모님들은 이제 웬만하면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꼭 좀 들었으면 하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줘요. 너네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르다. 다른 학교가 문법을 요만큼 보는데 너네는 문법을 이만큼씩 보는데 이거를 내가 잘하면 괜찮아. 잘하면 괜찮은데 고1 때, 예비 고1 때 중3 때부터 이거 개념 좀 잘 가까워가지고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봐. 문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들어둬야 2학기 때 따라가기가 수월하니까. 자, 고전문학도 마찬가지죠. 내신문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작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신문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작품들이 사실은 수능이랑은 동떨어져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려가의 향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수능에서 고려가의 향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좀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문학 특강이 이 내신 필수 문학 특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문학 기초 특강은 비문학 읽기가 아예 안 되는 친구들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제 이 한 문단도 못 읽고 있는 애한테 자꾸 이 글 전체 읽고 무슨 뭐 문제 풀어라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문제를 찍다시피 풀어와요. 그런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좀 저랑 같이 약간 좀 토론식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 앉혀놓고 같이 정말 한 문단 한 문단씩, 한 문장 한 문장씩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대신에 이 수업은 이제 애들한테는 제가 홍보할 때 얘기할 건데 이 가만히 다물고 그냥 앉아있을 거면 보지 말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애들이 다 있는데 못해가지고 눈치 보여서 그런 얘기하면 막 흔히 말 쪽팔린다고 하죠.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괜찮아, 어차피 다 너랑 같이 똑같이 못하는 애들이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조금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비문학 실력을 그래도 좀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특강이 이 비문학 기초 특강입니다. 그래서 특강은 3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수업은 문법 특강은 반이 2반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반으로는 4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시간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정규 수업은 3시간 반 수업으로 1학년 수업은 6타임이 다 깔려 있어요. 주말에 오전, 오후, 저녁. 자, 지금은 학교별로 수업 들었죠? 왜? 내신 기간이니까. 근데 이제 수능 정규 수업 때는 굳이 학교별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이제 왜냐면 방학 때 스케줄들이 틀어지잖아요, 이제. 자, 그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될 거. 애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여기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여기 갔다가, 지 노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걸 바꿔서 다니면 안 돼요. 왜냐? 똑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요, 아무래도 2반에서 완벽히 똑같은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애들은 결국에는 놓치는 게 생겨요, 수업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정해진 스케줄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내가 오늘은 친구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학원을 안 가버려. 오늘은 뭐 좀 피곤하다고 학원을 안 가버려. 자, 그리고 내가 일요일 저녁반 있잖아. 일요일 저녁에 가면 되지. 막 이러면서 미루고. 그러다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못 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못 가고. 그래서 이게 다른 학원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반으로 보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웬만하면 옮기지 않는 선으로 갈 수 있는 반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요일 아침반. 네, 제가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무학여고 수업을 하는 반이에요. 이제 무학여고 애들이 한 20몇 명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대광고에 하나가 떠왔어. 네. 나는 그걸 즐기는 애야. 괜찮죠? 근데 나는 여자애들이 많이 있으면 막 못 있겠어. 그런 애들은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혹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반을 옮기실 때 미리 선생님한테 잠깐 그 반이 혹시나 어떤 학교가 좀 약간 중심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반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문의를 좀 해주시는 게 아이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애라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아직은 이제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중학교 때 다 이 동네에서 살았던 애들이 많아가지고 크게 뭐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한데 또 애들이 약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남고 여고로 갈려서 다니는 애들은 이게 뭔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화장을 안 하면 막 애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려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 수업이 들어가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특강 수업은 이제 개설일이 방학 시간 고려해서 7월 19일부터 개강합니다. 자, 보시면 정규 수업은 7월 13일 내신 끝나면 바로 개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쪽에 시험 보는 학교 있죠. 대광이나 오상대처럼 좀 앞쪽에서 시험 보는 학교들은 7월 첫째 주에 선생님이랑 개별 수업 진행하고 13일부터 방학 수업 시작이고 이제 뒤쪽에서 시험 보는 학교, 뭐 한대구나, 무학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시험이 수요일날 보통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면 그 주말부터 이제 바로 방학 수업이 시작이에요. 지금 일이 막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방학이 요즘 너무 짧아갖고 이렇게라도 해야 무슨 뭔가를 내용을 해주지 이게 한 주 밀어버리면 내용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왜냐면 2학기 내신 있잖아요. 내신 때도 내신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6주 들어갈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부모님 미리 말씀드린 5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수업을. 왜냐면 학교들 중에서 지금 2학기 학사 일정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 일정 때문에 제가 지금은 6주로 잘라도 뒤에 내신 대비 해주는 게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6주 과정으로 넣었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 내신 대비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5주 과정으로 이제 정리하고 내신으로. 왜냐면 아직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맞게 조절을 할 거고 얘네는 이제 방학 들어가고 나면 19, 21, 21, 24 이렇게 이제 방학 특강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방학 특강은 4회로 2시간씩 4번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법 수업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이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케줄 따라서 자 오프라인 여기 설명을 안 들었구나. 저희 특강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면 들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듣고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듣고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듣고 내가 3개 다 오프라인으로 들을 시간이 있다. 그럼 그냥 다 와서 들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학생들의 시간을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수업이라는 걸 다 무작정 깔 수가 없는 거고 깔아놨어. 근데 문법 특강은 들으려고 봤더니 오프라인이 돼. 근데 고전 특강은 보니까 일요일날 이 시간에 내가 정규 수업이랑 시간표가 엮여가지고 못 듣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희가 밴드로 영상을 다 올려줘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청지를 줄 때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지 온라인 강의를 들을지 이렇게 신청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돼요. 이제 이 온라인 강의도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웬만하면은 학원에 와서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실시간으로 못 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어차피 여기에 2시간에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겠다고 했으면 그럼 이거를 집에서 듣겠다 하면 또 흐지부지하고 안 듣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학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2시간 이거 영상 여기서 듣는 시간 와갖고 들으면 뭐가 돼요? 내가 성당에서 못 들어가지고 질문 같은 거 못했던 거 선생님이 계시니까 질문 같은 거 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스케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걸 신청을 할 거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모의고사 특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특강비를 따로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클리닉처럼 자 성적대 아이들한테 이것도 공지를 해줄 거예요. 성적대가 몇 점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약간 버립니다.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풀지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질문 만드는 거, 그럼 질문 만들어보면 답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음번 목표는 어디까지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일 거고 근데 나는 90점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뭔가 목이 마르다 오고 싶다 그런 애들은 그냥 오고 싶으면 와라
그건 자율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결박이 되면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1 하고 고2 하고 이제 다 설명의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그 학년에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좀 얘기하면서 아이들 생각보다 이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선택 과목을 지금 애들이 선택을 해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무슨 공학과를 간대요. 근데 막 애들끼리 얘기하는데 막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선택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야 공학과를 갈 건데 물리를 선택을 안 하면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왜요? 공학인데 물리 꼭 필요해요 그래갖고 그럼 네 생기부는 뭘로 채우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생기부는 트렌드가 이제 그 학종에서 이제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점수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이랑 신경 쓸 상관이 없지만 종합전형에서도 점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이제 거의 뭐 진로를 경영으로 맞춰놨어. 근데 선택 과목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기부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경제 선택하는 애들 몇 명 없으니까 이거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아. 안 들어. 이거보다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내가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애라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경영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기부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이제. 그래서 투과목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원만 있어도 되는 학과들이 있고 특정 학교의 학과들은 좀 투과목까지도 원하는 학교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과목 같은 거 나중에 선택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이 보는 저도 이제 입시상담 해주고 막 진학지도 해줄 때 애들한테 보여주는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정리해놓은 이렇게 필터를 해보면은 그래서 학교 서울대 무슨 과 하면은 거기에서 좀 이제 선호하는 들어야 되는 과들 뭐 중요 핵심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제 입시 지도하는 선생님들끼리 막 돌려서 보는 파일이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드릴까 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원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셔가지고 어머님들께서 뭐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송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또 카카오톡을 어떻게 그럼 친구 초대를 해드릴까 하다가 여기에 QR코드를 띄워서 찍는 방법을 선택해봤는데 안 찍히더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이제 데스크 앞에다가 학원톡 이렇게 이제 그 QR코드를 이렇게 열어놓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이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대면은 QR코드 찍히잖아요. 그래서 성동 압구정 국어라고 이제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친구 등록 이렇게 하시가지고 뭐 하시면 그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애들 혹시나 이제 선택 과목 할 때 어떤 거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되면은 학교나 이런 거 보시고 선택하시고 애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얘기를 해준 게 내가 A라는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공 눌러보면은 전공 개설 과목이 있다. 개설 과목들을 보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온다. 거기에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는 게 기본 틀이다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이제 애들이 좀 잘 처음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다시 내가 설명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도 좀 이제 진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진로 방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머니께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제 데스크에다가 아니면 오늘 뭐 못 찍으실 때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학원에다가 데스크 선생님한테 이거 파일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거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항상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학원으로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